러시아가 지금 경제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다. 러시아가 패권 국가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가 들어가요. 둘 다를 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침체 국면이었던 것을 한꺼번에 반등시킬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러시아를 전략적인 캐스팅 보드로 많이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었죠. 올해 경제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러시아라고 봅니다. 지금 왜 이렇게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많은 국가에서 쿠데타, 내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는 모든 이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하게 난방비라든가 전기요금을 더 빨리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전부 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전 세계 1차 산업, 광물이라든가 곡물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국제사회로부터 이렇게 고립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기초적인 자원 확보가 어려워졌고,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의 유발 요인으로 작동한 것이죠. 이렇게 물가가 오르니까 많은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에서 물가 잡아야 되니 금리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은 북아프리카 지역과 중동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 400%예요. 레바논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물가 상승률이 400%라서 밀은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소말리아라든가 에티오피아도 우크라이나산 밀을 거의 전량 의존하다시피 한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이 이런 걸 제대로 조달받지 못하니 지금 국가에서 여러 가지 흉흉한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고요. 심지어 수단 같은 경우는 다시 내전이 시작된 것이잖아요. 바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분야에 가장 커다란 변곡점을 만든 국가는 러시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뜻하지 않은 이유로 갑작스럽게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면 그럼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상치 못한 전쟁의 종료는 그 뒤에 경제가 급반등하는 모멘텀을 줬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복구 사업을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 나온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복구 사업의 규모가 2,000조 원을 넘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아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600조 원이 좀 넘는 수준이라고 했었을 때 무려 3년치 이상의 국가 예산 정도가 한 번에 전후 피해복구 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모멘텀으로 삼아서 분명 경제가 급 선회하는 국가와 지역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러시아가 지금 경제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러시아가 전 세계 패권 국가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방력을 전 세계 최강 수준으로 유지해야 지금도 떵떵거리는 것처럼 떵떵거릴 수 있겠죠. 근데 요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국방력이라는 거요,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가 많은 것으로 국방력이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육군력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가 1등이에요. 탱크나 예를 들어서 바주카포 같은 거 들고 다니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러시아가 최강이지만 이번에 전쟁 치르면서 보셨죠? 그 비싼 탱크 드론에서 그냥 바로 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1인용 그 센서가 달려있는 그걸 이렇게 쭉 쏴가지고 유도탄처럼 뚝 떨어져서 바로 수직으로 낙하하는 형태로 해서 탱크를 전복시키는 모습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국방력을 세계 최강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공중을 장악하거나 그리고 그 기술력이 IT가 접목된 기술력이 배가된 국방 기술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모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다 반도체와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반도체와 배터리를 둘 다를 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대만은 2차 전지 부분에서는 우리만큼 교두보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만과 한국에 좀 밀린 상황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2차 전지 부분에서는 파나소닉이나 나름 명맥을 이어가는 회사들이 꽤 있긴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과 완전히 깜보 역할과 다름없는 일본에게 기술 제휴를 한다든가 이런 거 쉽지 않은 상태고, 그런 과정에서 한국이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였어요.
그래서 우주 발사체 기술을 전도하고 전수해주는 과정에서 우주 발사체용 반도체 기술은 같이 개발해보는 이런 사업에 러시아가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거는 어디에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당연히 자국의 미사일, 군수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도 많겠죠. 바로 러시아는 국방력을 유지해서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러시아와의 많은 관계 설정들을 그동안 구축해 오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먼 미래에 우리의 고민거리들을 상당 부분 러시아와 실타래를 풀어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꽤 있었죠. 대표적으로 우주항공 산업 부분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IT 강국으로서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기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디론가부터 기술 전수를 받는 게 굉장히 빠른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우방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조차도 이 우주 발사체 기술이라는 게 언제 어느 순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웬만하면 우방 국가들에게도 기술 전수를 잘 안 해줍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미국에게로부터 우리가 우주 발사체 기술을 전수받기도 어려웠었고요. 프랑스나 영국에게 돈을 지불하고 받기도 쉽지가 않았고, 인도, 이란, 다른 여러 우주 발사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탐탁지 않은 제휴를 하기에 그런 부분이 많았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작년에 우리나라의 나로, 누리호 우주 발사체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올라갔던 거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 발사체 동체 기술 어느 나라 동체 이용했나요? 러시아잖아요. 바로 이처럼 먼 미래의 우주 시대를 여는 그 첫 스타트를 우리가 러시아의 우주 발사체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문호를 열었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 재배의 북방 한계선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대부분의 음식들은 온대성 기후에 적합한 음식들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재배의 북방 한계선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제주에서나 적합한 작목인 감귤이 이제 전남이나 경남에서 재배가 되고, 옛날에는 경북에서 대부분 사과를 재배했는데 이제 경북의 남쪽 지방은 사과가 재배가 안 돼요. 너무 따뜻해서. 그래서 이제는 사과를 다 강원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자꾸 재배 북방 한계선이 올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나라에선 커피 키우고 파인애플 키우고 망고 키우고, 우리 식탁의 전통적인 음식은 다 어디서 키워야겠습니까? 북한 위에 있는 만주 지역에서 키워야 될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리고 원래 만주 지역이 또 우리나라 땅이었던 적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식량 안보, 그리고 대규모 값싼 농작물을 원활히 수급받기 위한 대규모 경작을 하기 위한 적합지로 블라디보스토크나 자르비노가 있는 하바롭스키 지역들, 즉 연해주라고 과거에 불리웠던 그쪽 지역에 대규모 경작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한 10개 기업들이 거기 대규모 농업법인들을 설립해서 우리가 식품 가공에 주로 사용되는 옥수수나 대두, 밀 이런 걸 거기서 재배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가 요즘 국제사회에서 사실 이렇게 원만한 관계가 안 되다 보니 당연히 어떻게 된다? 거기에서 우리가 식량 안보의 일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게 돼버린 것이죠. 바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그 교두보 마련, 이것도 이제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모스크바나 러시아 본토를 출장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제차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현기차입니다. 러시아에서 제일 많이 팔려나가는 외제차 중에 하나가 바로 현기차예요.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 현대자동차의 공장이 크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대차가 그 공장 어떻게 했나요? 그냥 두고 나왔어요. 빈손으로 나온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반적성국가 아닌 적성국가가 돼버렸는데 그 공장에 시설 투자해놓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현대자동차라는 우리나라 굴지의 제조 거점 회사가 거기에 투자했던 것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러시아에서 잘 나가던 우리나라 현대차의 판매도 앞으로 당연히 주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진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랑 관계없는 거 아닌가요? 가 아니라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분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러시아를 뭐라 할까요? 전략적인 캐스팅 보드로 많이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었죠. 우리가 국사책에서 아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관 파천이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서구 열강 세력들이 또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자꾸 괴롭히니까 잠시 우리나라 그 임금이 러시아 공간으로 피신해서 거기 러시아에 의탁해서 뭔가 힘의 균형 속에서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걸 엿본다든가 이런 걸 시도해 보려는 시도들을 왕왕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러시아는 먼 나라이거나 아주 관계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관계를 그들도 설정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극동 지역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원래 러시아는 이 동해에 접경한 지금으로 따지면 이 블라디보스토크라는 이 지역을 직접 점유하지 못했었습니다. 불과 200년도 안 되는 이 이전만 하더라도 저기는 청나라, 즉 중국 땅이거나 또는 간간이 우리나라 땅이었거든요. 제가 제 여의도 맨션이라는 유튜브에서 그게 옛날 중국 땅이라고만 언급했다가 한번 댓글에 문매를 당했는데요. 우리나라 땅이었던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발해 때도 그렇고 고조선 때도 그렇고 저 절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하여튼 마지막에는 거의 청나라가 점유하고 있었었는데 청나라 말기에 청나라가 국력이 쇠진해지면서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기 위한 그 염원을 실현하고자 남하한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남하해서 블라디보스토크 근처를 점유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그쪽 지역의 지명이 해삼위라는 지명이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중국 명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기가 중국 땅으로 분류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러시아가 남하해서 자신들이 점유하고 나서 지명을 바꿨죠. 블라디보스토크로. 근데 블라디보스토크가 무슨 뜻입니까? 블라디하고 보스톡 이 두 단어가 합친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동방을 점령하라 이 뜻이에요. 자, 어느 나라가 그 땅이 원래부터 대대손손 내 거였으면 그런 식으로 지명 안 정하겠죠. 갑자기 내게 됐으니 이제 우리가 이거 점령했으니 절대 잊지 말고 이걸 우리가 꼭 갖자. 그 염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해를 접경하고 있는 이 러시아 이 인근 땅들 이쪽은 본인들도 최근에 점유한 거라서 불안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쪽 연해주 지방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벌써 중국색이 드세해지기 시작했어요. 블라디보스토크만 하더라도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좋아하는 정주여건 좋은 곳이 아닙니다. 자꾸 인구 숫자가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에 벌써 땅은 자신의 영토고 국경도 자신의 영토 안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요즘은 중국어를 해야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다시 중국색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세상에 원래 이 연해주 지방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았던 우리 간토라고도 부르는데 이 개간한 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 먹을 게 없고 내 땅이 없다 보니 내가 저 두만강 넘어가서 거기 그 허허벌판을 개간해서 땅을 읽어서 내가 거기서 살래 라고 해서 거기 개간된 땅이 많다라고 해서 땅 이름이 간토가 된 거예요.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러시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개간 몇 년 동안 해가지고 먹고 살만해졌는데 그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죠. 어디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래서 거기에 까레이스키라고 해서 우리 고려인 후예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 2억 만리에 또 허허벌판에 또 내려놓은 거예요. 개간된 땅이 아닌 곳에 거기서 또 죽을 고생했죠. 그런데 참 저는 우리 한국인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그쪽 지역에서 그 맨 땅을 또 개간해서 다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서 또 대표적인 사회 지도층으로 많이 발돋움한 사람들이 또 고려인 후예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다?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러시아 영토 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고려인들을 다시 연해주 지방으로 또 옮겨놨어요. 이런 왜? 사람이 부족하니까 중국인들의 중국색을 막기 위해서 국적이 러시아인인 고려인 후예를 또 옮겨놓은 거예요. 바로 지금 이쪽에 중국색이 드세하는 걸 막기 위해선 또 다른 우호 세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한국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러시아는 이래저래 여러 가지 같은 사업을 도모할 것들이 많은 관계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원래 저는 외교 전문가는 아닌데요. 외교적 학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래 외교 통상 분야에서는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래요. 언제 내 고객이 될지도 모르고 언제 다시 적이 될 수도 있고 언제 우방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전 세계 패권국가 할 것도 아직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능하면 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걸 굉장히 권고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가능하면 뭐랄까요? 좋은 관계 설정을 해야 우리는 물건 파는 국가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고객들이라는 인식을 많이 권고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쪽에 좀 편향돼 보이는 듯한 외교 노선은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외교 쪽 전문가들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최근 걸어가고 있는 길이 뭐 러시아나 중국은 등지고 미국과 일본에 바라보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외교 쪽 전문가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우리가 중간 진영에 있는 걸로 분류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외교라는 것도 결국 상대평가잖아요. 우리의 최우방, 그 다음 우방, 마지막 우방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반도체나 2차 전지와 같은 이런 경제 파트에서 우리나라가 관심의 대상인 것이지 우리가 무슨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 인구수가 많아서 내수 시장이 좋고 이런 건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반도체나 2차 전지를 만드는 국가들 중에선 우리가 그래도 중국과 러시아에 제일 가까이 있는 편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멀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분야에서의 협력이나 밸류체인이나 그걸 기반으로 한 다른 산업을 꾸려간다 하더라도 대만과 추구하기는 앞으로 중국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미국과 거의 맹방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뭘 도모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럼 나머지 한 나라가 어디 남았죠?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이 미국 쪽으로 한껏 성큼성큼 발을 내다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상대평가를 해봤더니 야, 우리가 저쪽으로 한참 더 가도 아직도 중국에 제일 가까이 서 있어. 이런 행보도 섞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는 학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러시아인들은 지금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하고 가장 큰 관계 설정이 필요한 국가들, 한국이나 이 반도체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핵미사일이나 우주발사체 계속 올리고 이런 세계 패권 국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다 이쪽 동양권에 있는데 정작 러시아인들은 본인들을 어느 쪽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다 유럽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특이하죠. 러시아는 밑으로는 중동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도 붙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쪽은 아시아고 이쪽은 유럽에 붙어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 열은 본인들이 유럽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 보면 전부 백인에 가깝고 그리고 좀 더 유럽 성향의 많은 외관과 그런 모양새를 갖췄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닙니다. 러시아도 다인종 다문화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르크추크 지역이라든가 이쪽 우리 동양 쪽으로 많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푸틴과 비슷하게 생긴 러시아 사람이 아니라 약간 몽골 사람 비슷하게 생긴 동양인에 가까운 러시아 사람들이 또 많아요. 러시아의 종교는 우리로 따지면 기독교에 가까운 종교 문화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러시아에서도 이슬람교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러시아가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있는 게 있는데 그런데 그 이슬람교도인 러시아인들도 그리고 동양인 외관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인들도 상당 부분 본인들이 유럽 통으로 분류를 스스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거는 다른 데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러시아의 부호들이라든가 러시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자녀들을 다 해외 유학을 보내겠죠. 근데 유학을 대부분 어디로 보내느냐? 전부 유럽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본인들이 돈 좀 벌었다라고 하면 예금 통장을 어디에 개설하느냐? 전부 유럽에 있는 스위스라든가 이런 유럽 은행에다가 돈을 다 예치해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또 돈 좀 벌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요트 사겠죠. 그런데 본인들이 사서 요트 정박해 놓은 곳도 전부 다 유럽이에요. 그래서 이 유럽을 향한 그 어마어마한 그 갈망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유럽 쪽 땅을 하나씩 또 잠식해 가고 있죠. 그래서 유럽 본토 지도를 잘 보시면 점점 러시아가 점유하거나 러시아 영토로 분류되는
되는 땅들이 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세계 지도가 변천하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에 방한하셨던 나토 사무총장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는 끝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내년에 러시아도 대선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미국도 대선 선거지만 러시아도 대선 선거가 있거든요. 근데 선거를 앞두고 어느 나라의 국가 수장은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다. 그러면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겠죠. 그런데 러시아도 미국이 만만치 않은 상대고 미국도 러시아가 만만치 않은 상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승기를 잡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음 차선책으로 선택하기 제일 쉬운 전략 전술은 온고잉,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왜 흔히 이런 소리들을 하죠? 전시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맞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자칫 그냥 함부로 장수를 바꿀 필요가 뭐 있어요? 국가의 변동수를 더 줘서 불안 요인을 더 만들 이유가 없겠죠. 바로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미국도 러시아도 올해는 큰 도발을 한다든가 큰 어떤 기술을 걸기보다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선거 전까진 가자 이렇게 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일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이건 리더십 기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리더십이 화끈하고 용단이 있고 뭔가 내가 끝을 보겠다라는 기질이 있는 리더십이면 전쟁을 더 격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쯤 됐으면 접자. 내가 다른 거 신경 쓸 것도 많아. 라는 스타일이라면 이제 협상 테이블로 가겠죠. 20세기 이후 사실 20세기 이후가 아니라 대부분의 전쟁의 마지막 장면은 협상 테이블이에요. 완전 항복도 서명을 해야 되고요. 휴전도 서명을 해야 되고 정전도 서명을 해야 됩니다. 종전도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결국 가야 되는데 그 협상 테이블은 우크라이나가 가야 되겠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수행하는 당사자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서방 세력들이 무기나 전략 물자를 제공해주지 않았다면 벌써 이 전쟁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게 만약에 전쟁을 끝내기로 결정을 했다면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서방 국가들이 뭔가 이제 전화를 할 거예요. 야, 이쯤 하자. 러시아 저쪽 지역은 이렇게 자치령으로 두자. 러시아 땅도 아니고 니네 땅도 아니고 거기는 새로운 국가 같은 걸로 회색지대로 두자.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러시아가 관할할 수 있도록 하면서 끝내질 가능성이 많고요. 이걸 잘 알고 있는 게 또 우크라이나 수뇌부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수뇌부는 서방 세력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적당하게 땅 떼어주고 이쯤 해서 그만둬 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고자 어떨 우려도 많으냐면 러시아 본토를 침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상황이 좀 복잡하게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전쟁이 상당히 더 걷잡아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그 모양새를 갖춰주지 않을 때에는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바로 풀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도 이라크전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지역의 경제 제재를 보더라도요. 전쟁 끝났다고 바로 풀어준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면 일단 국제적인 요즘은 곡물이나 광물이나 이런 것들은 또 석유도 마찬가지고요. 금융적인 지표가 먼저 움직이겠죠. 근데 금융은 클릭으로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안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 거래가 되는 단계까지 그런 안정성이 이르는 데는 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복구 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 경제가 침체 국면이었던 것을 한꺼번에 반등시킬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저성장 기조의 어려움에 휩싸였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요즘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로 지근해 있는 국가에 엄청난 개발 사업이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에 참여를 해서 적지 않은 경제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이 유럽 국가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나라는 그 모멘텀을 활용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이전에도 전후 피해복구 사업을 보면요. 대부분 그 사업을
사업을 누가 가져갔냐면 일단 그 피해 복구 사업에 돈을 냈던 그 도네이션을 했던 그 국가들 있죠.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그 나라들이 그 나라 경제 재건한다고 돈 주면서 그냥 돈 주겠어요? 아니죠. 야, 너희 망가진 도로, 다리, 그 다음에 건물, 학교, 병원 이거 다 다시 원상복구 시켜줄게. 이 돈 써 하면서 그냥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돈을 누굴 통해서 쓰게 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 미국 기업이죠. 내가 니네 전후 피해복구 사업하는데 이만큼 돈 희사하는데 우리 기업들에게 줬어. 가서 아마 할 거야. 요렇게 되는 거고, 뭐 일본도 이런 사업에 돈 많이 내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일본도 항상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낸 돈은 자국 기업들이 가서 그걸 바탕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모멘텀을 만드는 거죠. 대신 그럼 우크라이나 내부 사람은요, 현장에 직접적인 고용을 해야 된다든가 현장에 협조가 필요한 업종들은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들하고 제휴를 맺는 것이지, 제3세계인 한국 기업이 제일 잘한다며 해서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는 극히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같이 자원이나 곡물이나 자체적으로 역량이 있어서 전후 피해복구 사업의 자금을 상당 부분 댈 수 있는, 직접적으로 댈 수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 자신들이 돈을 출연하겠죠. 그럴 때 우크라이나도 자신들이 출연한 돈을 당연히 어디다 쓴다? 자국 기업들에게 먼저 쓰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자국 기업이 직접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드디어 해외 돈 주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 틈이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그걸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만약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면 사실 우리나라 말고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경쟁 국가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에게 그걸 발주해 주십시오라고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게 뭘로 도움을 줘야 되겠습니까? 무기죠. 실제 베트남전을 미국이 수행했었을 때 혼자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베트남전에 자신들의 우방국가라고 불리우는 많은 나라의 참전을 요구했는데요. 그럴 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느냐, 베트남전에 무기 대주고 뭐 대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참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참전을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미군에게 군납하는 여러 사업권 좀 뜯어간 나라들 많아요. 그런데 베트남전에 직접적으로 사람을 보낸 나라는 한 3-4군데 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람을 직접 파병했죠. 그렇게 파병한 나라가 몇 나라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베트남 전쟁 때 군납에 상당 부분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전 때문에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밑바탕을 깔았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많죠. 그러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똑같겠네요. 만약에 어느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정규군을 보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복구 사업 때 상당 부분 그 나라가 가져가는 건 당연할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피를 섞은 나라인데 당연히 거기에 사업 발주하는 거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무기 준 나라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서로 경쟁적이다시피 우크라이나에 많은 무기를 공유해주는 이유도 이런 맥락도 조금은 섞여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올바를 겁니다. 러시아, 한국,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면 분쟁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버티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외국으로부터의 도움 때문인데, 그걸 추가적으로 도와주는 나라가 생긴다는 건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이 더 지리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죠. 러시아는 당연히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물론 한국도 러시아가 중요한 파트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포를 통해서 분명 본인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얘기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기 지원하면 분쟁에 개입했다라는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엄명만 내렸을 뿐이지, 실제 한국에 대해서 어떤 경제 제재를 한다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뭐 제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은 발표된 게 없죠.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의 관계와의 중요성도 조금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아직까지 안개가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안개라는 게요, 실제 안개 속 안에서 이제 운전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안개가 자욱하다가 중간에 안개가 균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앞이 보였다가 다시 또 안개가 이제 있는 그곳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뿌려졌던 대규모 유동성,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미국의 상황, 이런 것들이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미국 내부에서
미국에서는 금융은행들의 부실, 미국 국채 부실 이런 것들이 우려되고 있고 세계 물가는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체계가 위약했던 많은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전, 쿠데타, 반정부 시위가 점점 창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2023년의 경제를 아직까지 벌써 좋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 단 하나의 모멘텀도 찾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내부 상황들이 복잡한 게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경제 변화되는 경제 소식들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저희 같은 경제학자들이 핑계가 아니라 좀 오해를 푸셔야 되는 게요. 전 세계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경제학자들이 거의 몇만 명 모여있다시피 한 그 집단지성의 공간들이 다 어딜까요? 국제기구들이에요. 월드뱅크, IMF, ADB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그런 곳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분기보다 더 빨리 계속 수정하죠. 왜? 계속 상황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경제학자가 2년 전에 뭐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당신 2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경제학자들은 분기마다 계속 상황이 바뀐 걸로 어쩔 수 없이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엄혹한 시대에 제 조그마한 내용들이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요? 싸다? 다 말아. 또 5만 전자 떨어집니다. 바겐세일이다. 다 말아. 여러분,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겁니까?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뭡니까? 안타깝게도 장님이었던